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토파의 심층분석. 예,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여러분들 전북 도민대회에 가서 우리 해병대원 특검 여러분들이 어제 고 최수근 해병의 고향이었죠. 남원이 전북이기 때문에 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일주기 되면 7월 19일 이 금요일이거든요. 아마 7월 20일 정도에 제가 보면 대대적으로 크게 한번 빵 터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국정 동력을 여러분들 잃은 거는 우리가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고 우리 민주 진영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데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뭘 한다 그래도 국민들이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정의 지지율이고 그게 바로 동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가 아무리 해도 뭐 그렇다 그래갖고 윤석열이가 이런 위기를 뭐 헤쳐나갈 정치적 모멘텀이 있다던가 그런 건 누가 봐도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주변에 사람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허건날 자기 친구 또는 검찰 출신들 사실 돌려막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지금 뭐 MB 정부 시즌 2 또 천공 막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고 김건희 뭐 이게 도대체 이거 도대체 누가 진짜 권력자인가? 응? 우리가 봐도 도대체 누가 권력자인가 막 헛갈릴 정도로 윤석열이가 과연 무엇을 하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나 외교는 일본에게 사실상 여러분들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탄핵 사유냐면 최병 특검의 대통령실의 개입도 중요한 사유지만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을 우리 어떤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법원 사법부의 판결을 윤석열이가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면서 헌법을 뒤집은 거예요. 그건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감이에요. 사법부에서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을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이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다라는 자체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강제징용은 전부 착취고 거기에서 있었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효다. 이게 대법원의 핵심이에요.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고 거기에서 일제 식민지 기간에 체결됐던 모든 조항은 무효다예요. 근데 대법원의 판결도 윤석열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사실 헌법에 우리 여러분들 이게 왜 대법원에서 이게 일본의 강제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다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3.1 운동의 정신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 3.1 운동의 정신으로 3.1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오로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한일 박정희가 맺었던 어떤 기본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법부에서 판결했던 강제징용 문제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가면 윤석열은 그게 더 탄핵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윤석열이는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던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탄핵감입니다. 여기저기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9.19 군사 합의나 여러 가지를 모든 것들을 잠정적 중단을 하고 그럼 목적이 뭐겠냐?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윤석열 정부가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휴전선 근방에서의 어떤 군사 대치를 사실상 우발적인 군사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남북 군사 합의의 가장 주 목적은 우발적인 휴전선 근처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걸 왜 중단시켰을까? 어떤 목적이 있길래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총을 쏘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무엇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저는 이게 가장 큰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래요. 이거는 전쟁을 조장하고 있는데 지금 원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떠돌리고 있어요. 북한의 오물풍선, 여기저기서 YTN이나 여기서 방송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어요. 대북 전단 살포를 하루에 20만 장씩 뿌리는 자체를 막지 않고 있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월 7일 날도 박상학 아시죠? 이자가 탈북전 단체들이 북한에다가 대북전단 20만 장을 뿌리니까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힘을 통한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보내고 우리나라는 대북전단지, 여러분들 막을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막을 방법이 있죠. 막을 방법이 있는데 막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 탈북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뭐 이번에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못 날리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12월 29일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요. 2020년 신설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관한 법률이 뭐냐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법으로 처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전단 등을 살포를 하면 법 25조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재에서 봤을 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남북 접경지대에 우리 주민의 안전이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다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지금들 여러분들 박상학이나 지금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지 살포할 때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갖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하여 경고하고 어떤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북 전단지가 넘어가면 북한이 그거에 상응하는 오물풍선 또는 어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경찰에게 사실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해놨는데, 윤석열은 표현의 자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떤 이런 대북 전단지가 날아가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듯이 우리나라는 또 오물풍선이 날아오니까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죠. 그렇죠?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어요. 대북 확성기 지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대북 확성기 설치했다가 북한이 아마 조준 사격했었을걸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 정부가 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막지 않고 있어요.
얼마든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데 정작 헌재에서는 현재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지만,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 현장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경찰들이 이거 뿌리면 북한에서도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뿌리지 말아라,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표현의 자유, 헌재에서 위헌이라 그랬다, 남북관계 기본법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다, 이걸로만 탈북단체들이 사실 삐라나 이런 것들, USB 이런 것들을 뿌리는 거를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경찰들이 할 수 있는데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가 이 오물풍선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남북의 평화, 힘의 균형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파주나 임진각의 판문점 근처 임진각 이쪽 어떤 줄 아세요? 오늘부터 정부가 일부 확성기 재개에 지금 농사도, 지금 사이렌 울리고 그러면 농사도 못하고 그쪽에 식당 누가 갑니까? 그냥 전쟁만 터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고 있대요. 연천이나 뭐 이쪽 동네, 이쪽에 포탄 한 발만 날라와도 진짜 지금 윤석열이가 대북 심리 전용 확성기 6년 만에 사용하기로 하는 건데, 야, 이거 경기도랑, 이거 위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지금 여러분들 경기도랑 강원도, 파주, 연천 이쪽 여러분들 사시는 분들 진짜 민통선 있는 데 있잖아요. 민통선 안에서 농사도 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진짜 정신 나간 게, 이게 군사적 충돌을, 저는 이거는 의도적으로 대북 확성기는 분명히 확성기에다 대고 북한이 만약에 조준 사격을 한다든지, 북한이 어떤 휴전선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나 일촉즉발의 사격이나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때다 싶어갖고 지금 정군 비상령 내리고 계엄령 내리고, 여기에 탈북 단체들은 연 이틀 대북 전단 20만 장씩 살포하고 앉아있고 신나갖고, 이 전쟁 조장하는 대통령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데리고 있어도 됩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확성기를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국지전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진짜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서 국면 전환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 이거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지지율 떨어지고 국면 전환하려고 휴전선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민들과 국민들은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냐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지지율과 국정 전환을 시키려고. 지금 대북 확성기가 지금 일부만 가동됐는데, 거기에 자유의 소리라고 하면서 과거에 북한을 자극했던 그런 방송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대북 심리전의 일종이에요. 대북 심리전의 일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제아치 틀고 그렇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 탈북 단체들의 이 삐라,
그쵸? 이 삐라나 이런 그 유인물 날아가는 거를 전혀 막지 않았어요. 엊그저께도 20만 장 날아갔다고 하잖아요. 응? 대북 전단지 20만 장씩 살포하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 이틀씩 이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지금 보복 차원으로 했는데 이 대통령실이 오늘 주도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 누가 봐도 대통령실은 평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라고 하면 야 남북 긴장이 최고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 천공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쵸? 윤석열과 김건희 늘 연골고리에는 천공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었죠. 우리가 천공이 어디서부터 개입했나 하나하나 보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도 천공의 모습 우리가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했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오물풍선 살포가 이루어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대북 확성기 그 다음에 윤석열의 힘에 의한 평화 천공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2025년 한반도 통일된다. 여러분들 이걸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탈북단체 즉 박상학이나 뭐 자유실현연대인가 뭐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의도적으로 막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탈북단체의 전단살포를 의도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을 자극했으니까 북한은 오물풍선을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날려요. 북한도 대응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북 전단지가 날아갔어요. 북한은 오물풍선을 날렸어요. 우리나라는 군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자유의 소리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 북한의 처지는 군사적 대응이에요. 군사적 대응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 해상 사격 등 연평도나 이런데 휴전선 또는 거기서 같이 교전을 벌이고 군이나 서해 해상 사격 등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2025년 한반도 통일 이 시나리오가 누가 만들었다? 천공이 얘기한 겁니다. 너무 똑같죠? 천공이 이걸 얘기했는데 천공이 얘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의도적으로 막지 않다 보니까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연평도나 서해나 또는 휴전선에서 군사적 대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테고 우리나라는 이때다 싶어서 맞대응을 하면서 서해 군사 충돌 또는 NLL 충돌 또는 휴전선에서 충돌 결국은 쌍방이 주고받고 이러다가 전군 비상 선포하고 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반도 2025년 한반도 통일 천공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이 언제죠? 바로 내년이에요. 이게 언제 나왔냐? 올해 3월 5일 날 천공이 2025년 가을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가을에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갑자기 느닷없이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켜요. 큰일 났습니다. 응?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대북전단지 문제나 오물풍선 문제 이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결국은 윤석열이가 집권 사실상 동력이 떨어지고 불능 아무도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이 뭐라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윤석열 이거 하루라도 이거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는 이건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지지율이나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이 현재의 이 국가를 지금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자체가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바로바로 오늘 좀 핵심적인 것들 얘기 좀 할게요. 김건희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순방을 간대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6월 10일에서 15일간 중앙아시아 순방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김건희 여러분들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김건희는 특검 또는 검찰에서 소환한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김건희를 이렇게 해외 순방을 가게끔 놔두면 됩니까 이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일반 사람들이면 특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국회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논하고 있고 검찰도 김건희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가 이렇게 뻔뻔하게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법무부에서 김건희는 출국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김건희가 그러면 김건희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사진 찍으면서 손 흔들면서 지금 해외에 나갈 때가 아니라 포트라인에 서갖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러면 김건희가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해외로 가냐? 이거는 수사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김건희는 의도적으로 검찰의 신속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수사를 얘기했고 김건희 소환 날짜가 사실상 언제인지 이제 정해지는 시기만 남았잖아요. 저는 왜 이거는 김건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고 생각하냐면 김건희를 검찰에서 소환하기 위해서는요.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의 참고인으로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을 먼저 데려다가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디올백 사건의 참고인이 누구냐면 코바나 컨텐츠 전 직원이었던 정모 씨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다 파악된 다음에 김건희로 지금 수사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6월 10일에서 15일 날까지 중앙아시아의 순방을 얘네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김건희가 나가면 얘네들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검찰이 참고인으로 코바나 콘텐츠 전 직원이자 지금 대통령실 지금 직원인 얘네들의 조사가 늦어지는 거죠. 그쵸? 조사가 늦어지는 거죠. 이 지금 대통령실에 조아무개 씨나 정아무개 씨 이런 애들이 조사가 맞춰야지 검찰이 그 다음에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사실상 이 거의 나가기 일주일 갔다 온 일주일 한쯤은 거의 3주를 뭉개버리잖아요. 김건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그러면 이런 유력한 용의자, 피해자는 먼저 출국 금지부터 때리고 해야죠. 출국 금지부터 때리고 해야죠. 지금 저는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나대는 거는요.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숙 여사 물타기 실패를 했지만 나름 지가 건재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검찰한테 저는 대놓고 너네 나 잡아가려면 니네 나 소환하려면 소환해봐. 누가 권력자인지 제대로 알아볼래? 저는 도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김건희가 제대로 된 일반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면 이런 짓거리 못합니다.
니들 나 소환하려면 소환해봐. 응?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 저는 이렇게 제가 김건희가 참 남자들 검사들 홀리고 그런 거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검찰을 당혹시키고 니들 나 공식적인 대통령과 함께 해외 가는데 니들 나 조사하려면 해봐. 이러면 검찰이 조사 못 하거든요. 응? 저는 진짜 누가 권력자인지 너희들이 이제 알겠어요라고 대놓고 저는 검찰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들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 너희들 이제 알겠어? 너희들 나 소환할 때만 해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김건희가 이렇게 계속 막 시간을 끌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제가 보면 9월까지만 소환 안 당하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월 10일부터 15일이면 지금 이제 당장 소환 못 하잖아요. 이제 참고인으로 디올백 행정관들 9월이면 이원석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만 다음 달만 뭉개버리면 이원석 임기가 9월로 임기가 끝나니까 사실상 8월부터는 차기 검찰총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원석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 문객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김건희가 노리는 거는 이원석 나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서 오빠 다음 주는 어디 가? 그러면 며칠 정도 갈까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 유럽 가자. 유럽. 아우 그쪽은 뭐 아프리카 거기 너무 지저분해. 그럼 야 유럽 좀 잡아봐. 이지랄 떠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하여튼 이원석이랑 껄끄러우니까 이원석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하여튼 검찰총장 누구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인간이 검찰총장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쭉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저는 이원석을 믿지 않아요. 이원석은 믿지 않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징은 알아요. 검찰은요 자기네 조직 보호가 우선이에요. 윤석열은 자기의 검찰총장의 선배이자 검찰 특수부 출신의 어떤 지금의 대통령이지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윤석열이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보다는 검찰 조직이 지금 볼 때는 윤석열 한동훈으로 인해서 검찰이 사실상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원석 입장에서는 조직 보호가 윤석열 보호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는 것 같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저는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도 좀 헛갈린 게 있어요. 뭐가 헛갈리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이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전면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 저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야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이번 총선 때 좀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있었고 둘이 서운한 것도 있었고 좀 뜻이 안 맞아갖고 어긋난 것도 있었지만 과연 얘네들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이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에게 물어봐도 외부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언론이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의
어떤 대립각, 이거는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저는 쇼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훈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윤석열도 한동훈을 버리지 못해요. 서로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 많이 알아요. 왜?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를 때 행동대장이 한동훈이었고 사실상 그 지시자는 윤석열이었거든요. 그쵸? 둘은 공범 관계예요. 하나가 죽일라 그러면 하나는 발버둥 치고 사실상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요즘 갑자기 다시 아차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진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지금 숨도 못 쉽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윤석열이가 이제 한동훈을 과거같이 내 후배나 아끼는 동생이 아니라, 한동훈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어디서 권력을 넘보고 어디서 김건희 여사를 함부로 해?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정도로 한동훈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한다 그러면요, 한동훈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숨도 못 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윤석열이가 모든 권력을 현재까지는 잡고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계속 SNS로 나대고 계속 깐죽대고, 이거는요 한동훈이가 무서운 게 없다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예요. 근데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브리핑을 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이재명 당대표를 직격을 합니다. 한동훈이가 과연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면 마음 편하게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한동훈과 윤석열이 진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서로 으르렁거린다 그러면, 한동훈은 도서관 가서 책 읽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쇼를 한다던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한동훈이는 언론의 노출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지금 사흘 동안 SNS의 현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진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그러면 지금의 국힘당 전당대회는 맘만 먹으면 한동훈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전대 문제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해요. 저는 철저하게 조중동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도 국힘당의 윤석열 친윤 세력과 한동훈이를 사실상 거리를 둬가면서 검찰 권력과 사실상 다 견제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복수심이 있고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동훈이는 지금 사실상 외국에 나가서 잠수 타고 있어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하면 한동훈이는 백의종군의 모습을 보이면서 형님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총선이 끝나고 한동훈이는 자기 살 길을 찾으러 외국으로 도망갔어야 돼요. 근데 한동훈이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전당대회 나오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 얘네들은 한통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저는 계속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윤석열을, 이재명 당대표를 계속 까고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순진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과 윤석열을 정치인 시각으로 제가 평가를 했어요. 제가 저나 지금 많은 어떤 정치 분석가나 정치 평론가나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얘네가 정치해봐야 2년인데 우리는 얘네들의 사이를 정치인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싸웠고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검사로 뭉쳐진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20여 년 동안 검사 선후배로 뭉쳐진 사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도 검사의 룰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의 룰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가 나오자마자 한동훈이가 짓거리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얘네들은 싸울 수 없는 관계다. 왜? 얘네들은 박근혜 탄핵부터 해서 특검 박영수 특검 시절부터 해갖고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검찰 조직이 행정부와 싸웠던 놈들이거든요. 엄청난 서로에 대해서 입만 벌리면 한동훈이 입만 벌리면 정권 무너뜨릴 수 있겠죠. 윤석열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한동훈 패가망신시키는 건 일도 아니겠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가 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윤석열을 우리가 자꾸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윤석열의 기본 베이스는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사실상 하나의 권력기관이 행정부를 장악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행정부를 수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냥 검찰 조직이 행정부를 장악한 거예요. 그냥 행정부 권력을 접수한 서초동 군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부에 있는 권력을 서초동의 검찰 쿠데타들이 성공을 하면서 이 검찰 쿠데타를 진두지휘한 게 바로 지상군 사령관 한동훈이에요. 지상군 사령관 한동훈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행정부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 그래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냐면요.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행정부. 윤석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를 얘기하고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국회가 있는 입법부가 있고요. 대법원이 있는 사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삼권 분립의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착각하고 있냐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서 견제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검찰 권력이에요. 그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틀어서 견제하고 조정하는 게 검찰 권력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진짜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부라고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은 스스로가 준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사건 분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사부제예요. 사부제. 행정부도 권력을 검찰이 다 통제하죠. 국회의원도 잡아다가 족치죠. 대법관 판사들도 검찰이 기소해갖고 벌벌벌 떨게 하죠. 야, 그러니까 행정부를 먹어버리는구나. 우리는 늘 겉으로만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부다라고 생각했지만
왜 대한민국이 3권 분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느새 4부제 체제가 돼 있었고 그 4부제라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이지만 그 검찰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돼서 행정부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사실상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고 판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고 저는 우리가 과거에는 행정, 사법, 입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검찰의 과도한 권력 그럼 어디서 이렇게 발생을 했냐 결국은 국회가 모든 국회에서 싸워요. 국회는 싸우는 장소라고 얘기했죠.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수사 의뢰가 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결국은 입법부의 위신을 깎은 것은 국회예요.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늘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검찰에게 자기네 목줄을 쥐어주고 그 목줄이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통틀어서 지배하는 검찰의 권력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서초동의 권력이 이 3권 분립의 균형을 깨버렸다. 지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의 균형이라고 얘기했던 이 행정, 사법, 입법이라는 게 검찰 권력이 행정부를 먹으면서 모든 게 깨져버렸잖아요. 윤석열이 여러분들 행정부의 권력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사실상 제4부 검찰 권력이 감시했었는데 검찰이 행정부를 먹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게 입법부 하나 남은 거예요. 검찰이 행정부, 대통령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판대법관도 검찰이 임명하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대법관도 검찰이 임명하고 헌재소장도 윤석열 검찰이 임명하고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지금 무슨 3권 분립이에요. 검찰이 행정부를 먹어버리는 순간 행정부, 검찰이 결국은 사법부의 수장들을 임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그래서 입법부의 권력인 거예요. 근데 입법부의 이 권력마저도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다시 힘 빼고 있고 지금은 결국은 제가 보면요 대한민국의 3권은요 서초동 권력, 여의도 권력, 강남 권력 요 세 개예요. 강남 권력은 뭐죠? 재벌. 여의도 권력은 유일하게 국회. 서초동 권력은 뭐죠? 검찰 권력. 그렇죠?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이 아니라 이제는 서초동 권력, 그 다음에 여의도 권력, 그 다음에 강남의 권력. 결국은 이 서초동을 또 제어하고 누를 수 있는 게 강남의 재벌들이고 저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니라 서초동, 여의도, 강남의 권력으로 분리가 됐다. 서초동, 강남, 여의도, 강남의 이 권력은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다. 한동훈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 저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의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월 6개월이 나왔잖아요. 중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이재명 그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추가로 기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언론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뭐 전면에 떠올랐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받은 징역 9개월은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뭐 뇌물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예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와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9년 6개월은 이화영의 문제고 결국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엮으려는 것은 대북 송금 부분 아니에요. 방북 비용으로 쌍방을 이용해서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 100% 저는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 대북 송금 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엮으면 저는 이거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면요. 이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용이라고 쓰여 있고 어디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국정원이 함부로 문건을 작성할까요? 국정원이 함부로 문건을 작성할까요? 국정원 문건에는 누구보다도 국정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보가 많잖아요. 이 국정원의 어떤 문건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서 엮으면 국정원 문건이 사실상 재판부에 제출되면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었다고 돼 있지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검찰이 국정원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에게 징역 9년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 결국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쌍방울 김성태와의 어떤 그 술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이 오락가락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왜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1심에서 과도하게 중형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그쵸? 어쩔 때는 검찰이 압박을 했다라고 했다가 검찰이 폴리바게닝을 하니까 뭐 그냥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보냈다고 해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보냈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볼 때는 이화영의 말이 한결같이 그거는 이재명과 무관하고 이거는 쌍방울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경기도에 접근해서 마치 북한과 경기도를 끼고 북한과 사업을 통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했으면 사법부의 일관성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상 검찰의 압박, 심리적인 압박이 과도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여러분들 구속 수감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압박을 느끼잖아요.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요거만 얘기해달라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거기서 갈등을 겪으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선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는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저는 확 깎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상 이거는 뭐 그 어떤 쌍방울의 접대나 그 뇌물을 받아서 북한에다가 돈을 준 거서 외환 거래 뭐 반입죄인가 뭐 그걸로 잡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바로 잡힐 거라고 봐요. 진짜로. 왜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는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얼마든지 지금 국정원 문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거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1심이야 검찰의 증거를 선택적으로 많이 채택해줘서 1심에서는 검찰의 증거들을 많이 채택해줘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이 내려졌지만 결국 고등법원에 가는 순간 대북 송금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대북 송금 문제가 결국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고 거기서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비용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징역 9년 6개월도 대폭 줄어들고 사실상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받은 뇌물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대북 송금 특검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당대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쌍방울이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북한에다가 뭐 입장료도 아니고 300만 불을 뭐하러 돈 보내면서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이런 위험한 리스크를 안겠냐고. 이거는 일방적으로 김성태의 주장이죠. 그렇죠? 이건 일방적인 김성태의 주장이에요. 자기가 김성태 회장이 그때 스마트 사업비로 우리가 경기도 대신에 우리가 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는 거를 우리가 대신 내준 거다. 오로지 일방적인 김성태에게 칭언뿐이에요. 아니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가 가고 필요한다 그러면 아니 왜 김성태라는 기업한테 맡기겠습니까? 통일부 통해서 가든가 하죠. 안 그래요? 이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결국은 쌍방울이 그러면 왜 김성태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검찰의 조작을 계속 앵무새처럼 검찰의 의도대로 얘기할까? 주가 조작 걸리는 순간 30년 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검찰이 너 주가 조작으로도 한번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모든 죄를 이화영이랑 이재명에게 떠넘길래? 이거죠. 그렇죠? 국정원 자료에도 너 주가 조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검찰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북한에다가 쌍방울이 대북 투자한다 그래갖고 너 이때 주가 뻥튀기 해갖고 주식 얼마 벌었어? 김성태 주가 조작으로 잡혀서 들어가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최하 15년 이상 살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김성태한테 이화영이가 시켜서 돈 보내라고 했고 경기도가 시켜서 방북비용 보내라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응? 이거예요. 응? 이거는 2심에 뒤집혀요. 응. 이거 2심에 뒤집힙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당규 개정이 사실상 이제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됩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나는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를 위해서 굳이 그 1년 전에 대표를 사퇴하는 거를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결국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정청래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그 다음에 서영교 이런 최고위원들이 아니다. 이거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1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원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일날 수요일날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왜 이재명 당대표님은 나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고위에서 이걸 왜 통과시켰냐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정상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만약에 연임을 당대표를 한다는 뜻이죠. 당대표를 하게 되면 임기가 언제냐면 2021년 전 대선 1년 전에 관둬야 되니까 2026년 3월까지 대선이 윤석열이 그 전에 탄핵 안 당하면 대선에 나가려 그러면 2026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근데 선거 3개월 놔놓고 다시 비대위 체제나 전당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상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어주고 사실상 당대표를 내려와서 대선에 임하자 라는 포석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방선거가 6월달이면 사실상 이제 선거 공천도 해야 되고 작업할 게 많잖아요. 3월 본격적으로 경선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방선거를 남겨놓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일찍 내려오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왜 갑자기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한동훈, 그 다음에 나국상, 그 다음에 뭐 윤상현, 안찰스 뭐 이런 애들이 왜 나대나 했더니 이걸로 최혜병 특검을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뭐죠? 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혜병 특검과 이거를 맞물려서 사실상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다고 물타기가 되나? 그럼 민주당은 2심 왜 그러면 대북 송금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 2심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어났던 검찰의 수사를 전혀 보지 않고 특검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빨리 판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이 중요하냐? 2심이 함부로 판단을 못하죠. 만약에 대북 송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북 송금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저쪽 특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함부로 판단을 못하죠. 그러면 또 거부권 쓰려고 하겠죠. 왜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빠르냐, 윤석열의 탄핵이 빠르냐, 시간 싸움이다. 얼마든지 재판은 끌려면 끌어요. 김건희가 지금 소환 뭉개듯이 얼마든지 끌려면 끕니다. 근데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잘해야 될 게 너무 특검이 많죠. 그렇죠. 너무 특검이 많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정조사부터 해야 돼요. 특검 해갖고 자꾸 표대결 하면 계속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을 조져놔야 돼요. 먼저 국정조사 싹 해버리면 여기저기서 이제 국회에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검사들도 몸살이거든요. 그러면 대북 송금 특검법을 하기 전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나 지금 검찰이 어떤 회유된 거, 이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요, 검사 탄핵해버리면 되거든요. 특검 앞에, 왜 그러면 아마 제가 대북 송금 특검법을 민주당이 아마 추진을 하면 이거는 100% 거부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수사 검사랑 그런 검사장들의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혜병 특검도 국정조사 특검 같이 하고, 김건희도 국정조사 특검 같이 하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면서 같이 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정부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실 관저를 옮기는 게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랬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상 저희가 취재했던 게 좀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말이 뭐냐면 이 관저 공사를 했잖아.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여러분들 대통령 관저 공사는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업체가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아요. 대통령실에 관해서 일한 거는요, 전부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체가 알려지면요, 그 업체를 만약에 나쁜 어떤 테러 단체나 그런 업체를 장악을 해갖고 거기 인테리어 어떻게 되고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갖고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 관한 공사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이걸 노렸거든요. 수백억이 들어갔는지 수천억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돈이 수의계약이었어요. 수의계약.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라장터 이런 식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요, 이때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이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이때 두 명의 이름이 많이 나왔었어요. 김건희 아는 업체, 김건희 아는 업체다, 그 다음에 천공이 아는 업체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들어가는 일이 뭘까요?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가장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돌아가는 돈이 뭘까요? 네,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쵸, 보안 공사예요. 보안 라인입니다. 라인.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KT나 SK텔레콤 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보안 라인 있잖아요. 보안 라인을 어느 업체가 이 라인을 빼서 대통령실에게 보냈냐. 여기가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엄청난 돈들이 가져갔을 겁니다. 왜? 관저공사는 수의계약이니까. 관저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대통령실 누가 공사했다라고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 대통령 관저 옮기는데 뭐 1조가 들었는지 2조가 들었는지 기억나요? 그랬던 얘기 나왔던 거?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이 없어서 그러지 이사하는데 1조가 들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디에다 썼는지 모르는 돈이 1조가 누군가의 주머니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결국 윤석열 운영위를 안 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관저공사 자료 내놔라. 어느 업체 수의계약 다 내놔라.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것도 밝혀지면 김건희 주변, 천공 주변 누가 됐든지 다 감옥 갈 놈들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11개 상임위원장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일정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마 내일 이제 월요일이라서 이제 원구성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쟤네들이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주말에도 원구성 협상을 재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국힘당이 거부하는 것은 그냥 입법 의회 독재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반쪽 상임위 그러면서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려고
그 할 건데 내일이 이제 10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응? 내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대요. 예전 같으면 김진표가 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그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상정할 수 없고 제발 협치를 지금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개씨 나는 어떤 새끼들이 수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우원식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우원식이에요. 우원식이라서 내일 야당이 단독으로 여는 거예요. 그럼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에 착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핵심은 어디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정해졌잖아요. 정청래, 법사위, 운영위 박찬대, 과방위 최민희. 응? 최민희 의원님은 유일하게 재선이지만 4선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최민희 의원님 여러분들 재선밖에 안 됐어요. 근데 4선 같죠? 지치지 말기. 예, 이거 촛불 언니 누나. 그래서 내일 아마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안을 의결할 겁니다. 내일 아마 11개 상임위원장을 하고 7개는 너네 상의해. 응? 그러면 쟤네들이 안 열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12일 날 임시회를 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요일 날 임시회를 11일 날 다시 본회의. 민주당이 10일 날 내일 열어 갖고 11개 선출하고 7개 니들 빨리 얘기해. 원구성 안 하면 11일 날 화요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연대요. 그래서 전체 상임위 선출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얘네들 뭐 김진표랑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지 절대 기다리지 않죠. 데드라인은 뭐 이번 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쟤네들 아마 짱구를 굴릴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다 뺏기는 게 낫냐 아니면 7개라도 갖고 오는 게 낫냐. 아마 어떤 짱구를 굴릴지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네, 오늘 잠깐 1부는 여기까지. 네, 지금 석유 문제 이제 점입 가격입니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동해가스전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이 140억 배럴의 규모 매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액트지오 이 회사가 법인이 몰수됐었대요. 언론에서 보셨죠? 법인 등록증이 몰수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2023년 2월 당시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 등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회사가 세금도 못 내갖고 법인 인가서를 미국 정부가 몰수를 당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세금도 내지 않는 회사에다가 우리나라가 500만 불 이상을 70억 가량을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원래 여러분들 국가 사업 같은 거 나라 장터나 이런 데 입찰할 때 보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세금 체납 있나 그런 거 다 제출해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국가 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세금 체납 있냐, 뭐뭐 있냐, 그 회사의 건전성이 어떠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회사가 우리나라와
이게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인 인가서 등록 등을 몰수당했다가 1년의 매출이 27,701달러, 3,800만 원. 우리 시사타파보다도 못해요. 1년에. 근데 윤석열이가 2017년에 이 회사가 생겼는데 지난해에 갑자기 530만 불짜리 우리나라에 계약을 따네요. 법인도 몰수당했던 놈들한테 530만 불을 줘갖고 용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밀린 법인세를 내고 다시 정상적인 회사가 됐어요. 이 뭐 하는 짓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세금도 못 내갖고 체납돼갖고 법인 인가서를 몰수당했는데 그 회사에게 530만 불을 줘갖고 어이씨구나 웬 떡이냐 그래갖고 70억 갖고 밀린 세금 내고 제대로 된 법인으로 다시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구세주 아닙니까? 구세주.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석유 탐사 이건 뭘 해야 되냐? 법인 박탈된 액트지오에 어떻게 사업을 맡기게 되었나? 누가 개입했나? 이걸 밝혀야 됩니다.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인 박탈한 한마디로 법인이 박탈됐다는 것은 회사가 없는 거야. 이름만 있고 실질적인 회사가 세금 계산서도 끊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법인이 박탈된 회사에 사업을 맡기게 됐냐? 누가 중간에 끼었냐? 그리고 중요한 핵심 시추도 안 했는데 어떻게 140억 배럴이 묻혀있다는 산출 근거가 나왔느냐? 그쵸? 생각해봐요. 아니 뚫어보지도 않았는데 140억 배럴이 묻혀있다라는 건 누구 생각이냐? 그 산출 근거가 뭐냐? 천공의 생각인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시추도 안 했는데 140배럴이 묻혀있는지 100억 배럴이 묻혀있는지 하나도 안 묻혀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산출 근거가 기밀이다. 그러면 누가 이 사업을 맡겼냐? 즉 자격 미달인 액트지오의 국책 사업을 누가 어떤 경로로 주도로 맡겼냐를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민주당이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만 밝히면 이래서 액트지오를 맡겼구나. 자격도 없는 회사에게.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 사업은 국회가 민주당이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 번 뚫을 때마다 1,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국책 사업이죠. 정부 예산에 초과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줄까요? 지금 정부가 세금이 없어갖고 여기저기서 뭐 R&D 예산 깎고 별 예산을 다 깎으면서까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5천억을 어디서 만들 거냐고. 5천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 이거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이거를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잘못 움직였다간 지가 독박 쓰거든요. 지금 뭐 나라 살림을 하는데 건전재정을 막 주장했는데 이 돈 어디서 갖고 와서 5천억 조달할 거냐?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지금 따져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5개 뚫는다 그러면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 미쳤다고 국민의 혈세 5천억을 들여갖고
저런 유령 회사 같은 액트지오 자격 미달 회사의 보고서 한 장을 달랑 믿고 국민의 혈세 5천억을 국회가 통과시켜 줄까? 절대 안 되죠. 응? 더군다나 연매출 23조의 호주 회사가 경제 타당성 없다고 해갖고 철수한 거 알고 계시죠? 응? 알고 계시죠? 연매출 액트지오는 3,800만 원짜리 회사고요. 호주 회사가 철수한 호주 회사는 연매출 규모가 23조예요. 연매출 규모가 23조 원인 회사가 왜 경제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빠져나갔는가? 그러면 왜 연매출 3,800만 원짜리 회사는 530만 불의 용역을 받아갖고 140억 배럴에 석유가 묻혀있다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봐야죠. 호주 회사가 미쳤다고 여기에 140억 배럴이 묻혀있고 상당한 경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이거 무조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국정조사. 지금 2년 동안 윤석열이가 법인세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의 살림살이를 거덜을 내놨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이걸 할 것이냐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꼼꼼히.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찰 참가자와 명단, 입찰 결과, 문서 과연 액트지오가 입찰을 했냐. 정부 사업이잖아요. 정부 530만 불짜리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했냐. 입찰 참가 업체는 어디였냐. 이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운영위가 중요한 겁니다. 석유공사에 어떤 업체들이 참가했는데 액트지오를 선정했냐. 항상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뒤에서 돈 처먹는 새끼들은 따로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다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석유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방해를 해서 우리의 산유국의 꿈은 접었습니다. 너 이거 하려고 그러지. 그치? 지금 동해에 140억 불의 억 배럴에 석유가 묻혀 있는데 민주당의 방해로 산유국의 꿈을 접어야 됐습니다. 이지랄하라 그러지 너.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응?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액트지오 회사의 기업 검증부터 제대로 하고 누가 이 기업과 연결고리가 돼 있고 누가 530만 불을 이 업체에게 사실상 주자고 동의를 했고 이 업체를 선정했는지. 결국은 석유 희망 고문으로 또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액트지오는 세계적인 평가 회사, 고객층과 매출액도 상당할 것이다 했더니 매출액이 3,800만 원이야.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내갖고 법인 등록증도 회수당해. 벌써 다 거짓말이잖아요. 세계적인 평가 회사래. 세계적인 평가 회사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층도 갖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할 거래. 그랬더니 2017년에 생겼고 다양한 고객층 뭔 개소리인지 몰라도 매출이 3,800만 원이래요. 세금도 못, 영업세, 법인 영업세도 못 내갖고 회수당하고.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석유 탐사 회사가 이 회사만 있나요? 왜 그 수많은 석유 탐사 회사가 있는데 규모도 액트지오보다 훨씬 크고 신용도 좋은 회사가 많은데 왜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서 계약한 이유가 이상하다. 천공이냐? 김건희냐? 김건희 오빠냐? 김진우냐 너? 전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천공, 김건희, 김진우.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나도 살아야 되니까. 김진우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에요. 김진우, 김건희, 천공 셋 중에 하나가 저는 개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동해에서 지금 시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그쵸? 석유 개소리 하면요, 국정조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회사 액트지오의 선정 과정이 투명했고 저 회사가 어떤 분석하는 게 타당했고 그 분석 140억 배럴이라는 그 매장량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시추를 하든지 아니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시추가 급한 게 아니라 석유 동해 매장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국회 통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등원을 거부하는 입법 독주의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말리면 안 돼요.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말을 쓸 때 입법 독주가 아니라 국힘당의 등원 거부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국힘당의 22대 시작부터 등원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의 토론의 장이고 바로 그게 의석의 힘입니다. 지네가 의석이 딸린다 그래갖고 지네 마음대로 법사위 운영이 달라 그래서 안 준다고 등원 거부하고 22대 국회부터 파행으로 치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많이 당선된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힘도 없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국힘당이 잘못입니까? 국힘당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니네가 국민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아갖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았으면 다수의 의석으로 본인들도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었잖아요. 법사위 못 가져가고 운영이 못 가져가는 것도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입법 독주니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만큼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서 그 책임 정치라는 것이다. 책임 정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쾌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